네, 안녕하세요. 헬로피칸 팟캐스트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테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어제 그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서 경제 이야기부터 뭐 금리랑 네네. 대출, 뭐 경제 지표 같은 것들 좀 먼저 살펴보고 스몰 비즈니스 소식과 뭐 마지막 잡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바로 그러면 핫토픽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9월 18일부로 수요일이죠. 오후 2시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금리를 좀 결정하는 회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2022년 중반기부터 계속 금리를 어쨌든 인상을 했었잖아요. 했었다가 오랜 기간 동안 한 거의 6% 가까이 어, 금리를 유지했다가 이번에 이제 50 포인트라고 하나요? 그렇죠. 50 points. 네, 50 포인트를 인하하는 결정을 했는데 사실 보통 다 25 포인트를 예상을 했었는데 좀 예상 외였죠. 예상 외였어 가지고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경제가 마냥 좋지만은 않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지 음, 않았나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네. 아마 생각보다 그 7월 실업률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좀 일부러 크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금리 변동이 있었으니까 흔히 음,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그 금리 변화가 있을 때 좀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요소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크게 나누면 뭐 모기지, 그다음에 음, 자동차 대출 어로운이죠. 그거랑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랑 그다음에 이제 저축계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좀 어떤 영향이 미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기지부터 좀 살펴보면 이게 사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긴 했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변동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지 이자율 자체가 매일 변동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 FOMC 미팅이죠. 그 금리를 결정하는 미팅은 한 해에 8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금리 인하 전까지도 이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서 이거를 already priced in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금리 인하를 좀 예측하고 시장이 미리 시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미리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네. 아마 계속 레이트를 컷하면은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네. 않을까요? 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더 어쨌든 11월 미팅이 또 있으니까 그때도 인하가 예상이 되면 아마 무기지 이자율도 그거에 음, 맞춰서 내려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애초에 2023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요. 지금 음, 금리가. 근데 이제 뭐 좀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affordability index라고 해서 집이 이제 집을 살수 affordability라고 하면은 뭐 한국말로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구매력이라고 할까요? 구매력? 예, 그러니까 소비자 그 집을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이 집이 얼마나 비싸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지 그쵸, 약간 그쵸. 이거를 좀 나타냈다고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아래가 less affordable 이란 얘기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싸진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음, 보시면 이제 2009년 뭐 리만 사태 이후로는 나름 affordable 했다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도 보면은 more affordable,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음, 2022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지표가 확 꺾였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확 꺾였네요. 네, 이게 거의 바닥을 지금 찍고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뭐 20년 정도 지표이긴 한데 음, 역대 지금 최저예요. 그러니까 최저면 어쨌든 지금 최고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집이 너무 비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쵸. 집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 가격이 지금 올라갈지 또 내려갈지
어쨌든 음, 이자율 변동, 금리 변동이 있었으니까. 그쵸. 뭐 아무래도 그 리만 사태 끝나고 이제 코로나 때까지는 금리가 거의 0이었으니까요. 계속 낮춘 추세거나. 그래서 돈이 되게 쌌고, 이런 대출 같은 것도 이자가 되게 낮았고 해서 아마 집값도 올라가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구매력도 같이 상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연방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확 꺾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프라이스인이라고 하지만은 올해 25% 정도 더 컷한다는 얘기가 많죠. 아마 거의 정설로 받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컷하고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컷할까 싶지 않아요. 그 페드 발표에서 보면은 아직도 소프트 랜딩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뭐 급격하게 다시 올리거나 다시 내리거나 뭐 하지 않고 천천히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모기지 인트레스트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음, 집 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통 이제 흔히 아, 그쵸. 모기지가 낮아지면은 집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그쵸. 찾아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좀 더 집에,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니까 음, 음, 집값이 음.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셀러들, 그러니까 빌더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가 많을 걸 아니까 또 그만큼 공급을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음. 참 근데 예측하기 어려운. 네. 이미 공급이 많이 된 상황이 아닌가요? 그 뭐 모든 도시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도시들은 이미 공실률이 그 저번 화에서 말해준 것처럼 오스틴은 거의 10%가 넘는다거나 해서 수요가 그 따라잡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아, 뭐 싱글 아파트. 하우스를 봤을 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뭐 어떤 분들은 내려간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네, 그럼 뭐. 오히려 네. 집을 사기에는 지금이 적길까요? 더 기다린 것보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어쨌든 그 금리를 내렸다라는 얘기가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경제를 살리려고 내리는 게 이제 금리니까. 맞죠. 맞죠. 어,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 자체의 적기는 이 바닥을 찍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음, 바닥을 음.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그건 워렌 버핏도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남들이 투자를 꺼릴 때, 그리고 좀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어,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뒷받침만 할 수 있다면. 음, 음. 어, 왜냐면 이제 어쨌든 다들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아라는 게 들려올 때 시작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이미 늦은 거라고 그쵸. 이미 판단이 상승세를 되거든요. 타고 네, 있었으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또 저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네, 동의를 합니다. 네. 음, 어,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거니까 계속 그 집 가격도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그런 정보들도 한번 공유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고, 자 이제 뭐 다음 얘기는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 저축 계좌죠. 그러니까 지난 화에서도 저희가 투자하는 것들 중에서 저축 계좌에도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인데, 이제 어쨌든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저축 이자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당연하죠. 네. 예, 또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주식 시장으로 좀 더 돌리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보통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안 음, 그래도 오늘 뭐 S&P랑 나스닥 보면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한 가지 재미있는 좀 사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022년 기준이라고 해요. 이게 그 미국 가정의 한 58% 정도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음, 58%면 거의 반이죠. 근데 이제 이게 펀팩트가 아니라 상위 10% 소득자들이 거의 99%, 그러니까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위 어, 50%는
한 30%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독식인 거죠. 승자 독식이긴 한데 이게 뭐 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재산 규모가 적거나 페이책, 도 페이책으로 살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음,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전 자산인 그냥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해서 뭐 그렇죠. 그게 그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뭐 완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 financial education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런 말 있죠. Don't bet against America라는 말 자체가 길게 봤을 때 이 돈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사실 단기적으로 잃는 돈은 길게 봤을 때 잃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오를 테니까. 그쵸. 뭐 그런 믿음이나 마음가짐이 결국에는 뭐 파이낸셜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고 아까 테드가 말씀하신 그 뭔가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이니까 이걸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심리가 좀 그렇게 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돈을 넣으면 배팅한다는 느낌이 들다 맞아요. 보니 어쩔 수 네, 없죠, 그거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긴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채권 시장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걸 제가 또 찾아보면서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 10-year, 그러니까 10 to 2-year Treasury Yield Spread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2년 만기짜리 그 국채 금리랑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그 차이예요. 음, 차이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어, 경제 침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 2022년 그러니까 둔화가 되고 있었던 시기죠, 사실 이게. 계속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경제 둔화가 있었던 시기에는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음, 이율이. 어, 근데 이제 지금 금리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역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 결국에는 2년 만기가 더 그 yield라고 하면은 이게 뭐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더 네, 높다라는 거 말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경제로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쵸. 근데 지금 이건 반대란 얘기니까 결국엔 단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위험 신호가 있다라는 얘기로 좀 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만 어쨌든 역전이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도 보면은 2020년 보이시죠? 이게 네, 결국엔 완전 지 반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상황이다가 코로나 때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는 시기. 그때가 코로나였는데 지금도 음, 딱 그 역전되는 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렇게 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뭐 들어보니까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뭐 아직 딱 내린 지 지금 하루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죠. 네, 네, 모르고 11월 미팅도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좋은 신호는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 뭐 사실 큰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볼 법한 기업들도 최근 계속 파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었죠, 이게? 뭐 최근에 파산한 기업들로 하면은 Big Lots, 그다음에 이제 Red Lobsters라고 미국에서 꽤 유명한 식당 그 프랜차이즈 해산물, 업체인데, 네, 어, 해산물 주로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Foxtrot이라고 뭐라고 할까요? 카페면서 뭐 편의점? 카페인데 네. 카페면서 편의점인데 되게 모던한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파산을 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버거파이, 뭐 딱 들어본 것처럼 이제 버거집이죠. 네. 이런 음, 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 다들 그러니까 미국 사시는 분들이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네 개씩이나 파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음. 저번에 그 앤드류랑 오스틴에서 카페 갔는데 그 다친지 모르고 퍽스트롯 치고 갔다가 안 열리셔서 그러니까요. 찾아봤더니 어, 이미 폐업된 지 한 몇 달 됐더라고 써 네.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정도로 네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달까요? 이게 망했을 거라고는 그렇게 예상을 못하는데 어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아무튼 음
아마 뭐 회사 나름의 사정도 있겠지만은 뭐 코로나 때 너무 확장을 했다던가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파산하는 거 보면은. 네, 그런 소식들이 이제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인데, 자동차 대출. 그죠. 자동차 대출인데, 보통 뭐, 그, 새 차를, 그러니까 통계이긴 해요. 이게 평균 통계인데, 그 새 차를 구매하신 분들의 어떤 자동차 대출 월 납부액, 음, 평균 금액이 미국에서 734불이라고 해요. 한 와, 달에. 꽤 비싼데요? 거의 렌트 수준, 그러니까 뭐 렌트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니까요. 734불이면은, 그러니까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와, 저도 지금 내고 있는 게, 이거 많이 내는 건가 했는데, 이건 거의 몇 그러네요. 배가 되니까, 진짜. 예. 그래서 뭐, 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프레드라고 여기 웹사이트가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좀 같이 놓고 볼 수 음,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넣고 싶은 경제 지표를 넣어서 뭐 트렌드를 파악을 한다든지 좀 이런 게 있는데, 어, 이제 파란색 라인을 보면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그, 그 수예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초록색 밑에 그 점들이 결국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60개월 할부로 했을 때 나오는 그 이자율이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 뭐 네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코로나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아무래도 확실히 판매량 자체는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코로나 때만 빼고 저 때는 좀 기이했으니까 네네네. 22년도부터 봤을 때는 계속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역설적이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동차를 더 안 사지 않을까 했는데 또 놓고 가- 보면은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같이 올라가는 느낌도 네.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뭔가 좀 역설적인 것 같아서. 오히려 대출 월 납부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자동차 이건 판매량이 좀 줄어야 되지 신기하네요. 않나. 근데 네.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측하건대 뭐 한 가지가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딜러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아, 더 뭔가 베네핏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그쵸. 협상 파워가 사람들한테 있다 보니까 음,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도 뭐 그 차를 지금 최근 구매한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하루 만에 다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쵸. 확실히 미국이 대중교통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뭐 뉴욕 같이 이제 없다시피 하죠. 네. 지하철 있는 곳 빼고는 정말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거의 한 가정에 최소 2대 어른 정도 있다고 보면 수만큼, 되죠. 네, 어른 네. 수만큼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 자동차 대출 이게 이게 글쎄, 올라가는 게, 네. 약간 억제돼 있던 그런 소비 욕구도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신차들이 없었기도 했고, 뭐 음, 심지어 이제 중고차까지 되게 없던 시장이었는데 네, 이게 확 풀리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차를 못 사고 있다가 뭐 최근에 좀 그런 구매 욕구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참 그러니까 뭐 이게 차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산이 아니라 부채잖아요. 차는 아, 부채죠. liability인데, 계속 year on year 거의 20% 이상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가. 예. 그래서 이게 저 그런 통계를 찾아보고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이 어쨌든 몇 년 정도 평균 타고 다니는지 한 아, 차를 신차를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제대로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자주 차를 바꾸는지.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은 왜 흔히 우리가 뭐 한 2, 3년 1, 2년? 정도에 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차 자동차도 이거는 한번 예, 예상해 보실래요? 미국인들 평균 아, 신차 구매 기간. 제가 봤을 때 5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5년이요? 오, 신차인데요? 5년. 그러니까 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5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야, 차를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샀죠. 한 맞아요. 비싼 시기 20, 샀어요. 뭐 한 1년, 코로나 2년? 네. 이후에 됐는데, 사실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애초에 차를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 음, 하고
안 저도요. 사야겠다. 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월 납부액 지금 734불. 그러니까 예, 그 평균이잖아 이게. 그러면 그 높게 그쵸. 내는 사람들은 진짜 렌트 값만큼 낸다는 얘기니까. 뭐 저 물론 높은 이유가 네, 네네. 그런 것도 한몫 있잖아요. 왜냐면 디파짓 안 내면 그만큼 월 페이먼트가 납부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분들이 이제 살 때 거의 제로 다운을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음, 그 정도 아니면은 신차가 저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하고 트럭을 좋아한다고 해도 월에 700 내려면은 꽤 비싼 차야 되는데 그렇죠. 어, 아마 그런 식으로 네, 신차 구매를 또 뭐 상당히 네, 놀란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자동차 대출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이자율이 변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저는 음, 처음 크레딧 카드 만들었을 때 배웠던 게 이제 이거부터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납부금이라고 해서 미니멈 페이먼트 그거랑 그 음, 명세서 잔액이라고 해서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뭘 도대체 내야 되지 내가? 이게 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은행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근데 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미니멈 페이먼트를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뭔가 그쵸. 약간 이거 최소한의 금액을 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만 내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미니멈 페이,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스테이먼트 밸런스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내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그걸 내셔야 그쵸, 돼요. 그걸 그쵸. 내셔야지 그 연체, 그러니까 페널티도 안 내고 레이트 피도 안 내고 그 이자도 제출하지, 그러니까 그 이자도 발생이 안 되거든요. 스테이먼트 밸런스를 내면. 네, 근데 최소 납부금만 내게 되면 연체는 피해요. 그러니까 레이트 피는 피하는데 이자가 발생해요. 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신용카드들은 이자율이 보통 20% 이상이거든요. 웬만하면. 음, 음,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 이것도 통계에 뭐 더 나중에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대출 통계에서 놀랐는데 이게 신용카드는 더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예, 20%면은 거의 눈덩이처럼 한두 달만 늦어도 와, 그렇죠.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닌 거고. 그래서 보통 레이트 피가 뭐 30불에서 뭐 60불 뭐 되게 다양하긴 한데 네, 실제로 그 미국 지금 정부에서도 이 32,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32불이라고 하거든요. 레이트 피가. 음, 음, 상한선이라고 해요. 이게 32불.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 8불로 낮추자고 하는 법안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아직 통과는 안 됐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낮추는 게 왜 낮추려고? 왜 낮추면은 오히려 더 그 이자율 발생하는 계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의도가 뭘까요? 그 32불에서 8불로 낮추는. 그 이제 사람들이 그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자는 깔고 가야 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 사람들이 애초에 지금 레이트 피만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스테이먼트 밸런스, 그러니까 애초에 미니멈 페이먼트도 못 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연체료가 32불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라도 이제 좀 줄이자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와, 어, 심각한데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가 어쨌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 데이브 램지라고 뭐 아시는, 테드는 알겠죠? 네, 그 알죠, 저는. 네. 예, 그 유명한 아저씨죠. 이제 그 뭐 그분도 이제 팟캐스트나 라디오 같은 거 진행해서 방송 진행하시는 분인데 음, 음, 음. 이런 그 경제 관련해서 조언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그런 쇼를 운영하셨고 그분의 어떤 모토라고 하나요? 허락. 네. 신용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의견이 있는데, 갈리죠. 예. 네. 근데 이분의 청취자들은 대부분 이제 중산층 그리고 그 아래에 아래. 있는, 네. 분들의 대상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 스테이먼트 밸런스만 계속 내실 수 있는 정도면 사실 크레딧 카드는 좀 매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포인트도 쌓아서 그게 여행 갈 그럼요. 때 좀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국 그 크레딧 그 스코어라고 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신용 등급을 올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스테이먼트 밸런스만 잘 낼 수 있는 분들이면은 크레딧 카드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좀 더 여러 그 이득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크레딧 카드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그다음에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다음 모기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경제 얘기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네네. 이제는 뭐 좀 비즈니스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좀 정책 얘기로 들어가면은, 지난주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관세 매기는 그 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좀 더 있어서 가져와 음, 봤는데요. 네네. 이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건데, de minimis? 이게 발음이 제가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de minimis인가? 이런 exemption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 미국으로 들어온 물건 중에 800불 이하는 뭐 거의 세금도 없고 거의 확인도 안 하는 음,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쉐인에서 들어오는 이런 값싼 상품이라고 하죠.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 익셈션을 적용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 중에 거의 70%는 관세 적용이 되는 거죠. 관세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관세 적용될 그것도 되는데 이제 그거 더하기 좀 더 이제 보통 다른 나라에서 자국 내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뭐 마약류 검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검사들도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새 기업이 되게 신기한데요. 아마 몇 달 전인가? 그 한국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국산 기업들이 요즘에 되게 핫하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쉐인이나 되게 엄청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중국 기업들인데 이 세 기업이 미국 광고 시장에 투자하는 돈이 장난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도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 광고에서 들어온 수익이 많은 회사들이 지표를 유지하는 이유가 이런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쓴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테무는 어 2023년에는 그 메타 광고주들 중에 1위였고요. 거의 2 billion US dollars. 와, 2조 광고에만 2조를 광고에만 쓴 거니까. 와, 그리고 네. 그걸 쭉 이어서 그 2024년 올해 2분기에도 테무는 미국 통틀어서 광고 소비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상승인 게 그 작년에는 11위였고 그 재작년에는 67위였는데 최근에 엄청 더 투자를 한다는 게 지표로 딱 보이고요. 쉐인도 13위로 랭크돼 있고 이 세 기업들이 미국의 광고에 쏟아붓는 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셋 다 이커머스인 거죠? 그 쉐인도? 맞죠? 어, 네네. 쉐인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좀 패션 잡화류 뭔가 쪽에 그런 느낌이었어 지금 네. 로고를 봤는데. 네네. 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좀 더 잡다한 것도 많이 팔고 음, 같고 혹시 뭐 주문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세 분 중에서? 테무는 한번 해봤어요. 테무, 음, 예, 되게 저렴한 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길래 해봤는데 뭐 배달은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문하면은 중국에서 이미 그러니까 뭐 미국에 웨어하우스 같은 게 있는 건가? 혹시 아시나요,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음, 이걸 주문하면은 보통 2주 내에 오던데. 그쵸. 2주 정도에 좀 안 걸렸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저 퀄리티는 그렇게 딱. 예, 그래도 뭐 아마존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아마존은 저는 이제 프라임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뭐 음, 되게 빨리 온다거나 뭐 리턴 policy 같은 것도 리턴도 정말 편해요. 아마존 맞아요. 그 요즘 보면은 뭐 이제 이따가 AI 얘기도 할 거지만 원래 제가 뭐 리턴 같은 걸 요청을 할 때 보통 뭐 실제 사람한테 보통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애초에 AI랑 그냥 해서 뭐 리플레이스먼트를 AI가 그냥 보내준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맞아요. 사람까지 안 가도 그냥 그게 다 되더라고요, 이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존이 편리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음, 테무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재밌는 사실인데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뭐 누구 연예인 닮은 꼴이다, 누구 유명한 사람 닮은 꼴이다 아, 하면은 앞에 맞아요. 테무를 붙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의 또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또 돼가지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커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스몰 비즈니스 분들한테는 진짜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좋지 않죠. 예, 가격 경쟁에서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판매하시는 분들 네. 자포하나. 근데 결국에는 워낙 저도 한 티셔츠 한두 개 정도 사봤는데 진짜 통풍도 안 되고 이게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아무래도 상품성이 좀 더 좋은 쪽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네. 가격 경쟁 특히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그 이렇게 낮은 가격 정책을 펼치면은 쉽지가 않죠. 기존 상인들을 분단한테는. 네. 음, 그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네. 음, 뭐 네. 그리고 또 그 해리스 후보한테서 네. 어 간단한 정치 얘기. 네, 또 다른 정책이 있었는데 어 스몰 비즈니스 한정 텍스 디덕션을 현재는 5천 불인데 이제 이거를 5만 불까지 높이는 열 배로. 네, 10배죠. 10배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것도 역시 뭐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5만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모든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 스타트업 코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음.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 감면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뭐 시작할 때 드는 돈이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매장 내부 가구나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그 매달 내는 뭐 월세 같은 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게 꽤 있다 보니까 음, 기존 5천 불하고 5만 불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쓸 없긴 수밖에 해요. 없겠네요. 네. 뭐 네. 도움은,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네네. 되게 도움 되겠다 싶은데 이게 어쨌든 세금 감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발생을 해야 됐다는 얘기인데, 그쵸. 처음 비즈니스들이 시작을 했을 때 이만큼의 세금을 낼 만큼 수익이 뭐 나는 곳들도 있겠지만 음, 대부분 안 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열자마자 막 이렇게 잘 그렇긴 하죠. 되는 경우가. 네. 근데 뭐, 뭐 어찌 됐든 이제 사업 측면에서 좀 더 투자를 이렇게 음, 인커리지 하는 건 사실이니까 맞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지난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그 unrealized gain tax랑은 또 상반되는 그러네요. 거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네. 아마 다음은 네네. 네, 정책 얘기는 그 정도일까 싶긴 해요. 네. 음, 아,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AI 쪽에선 일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소식이 많이 들리는 건 사실인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필드이기도 하고 뭐 다들 아시겠다시피 이제는 뭐 챗GPT 뭐 돌풍을 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알고 있고 꽤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요 그 오픈 AI 제일 유명한 AI 기업이죠. 에서 최근에 새로운 모델을 내놨어요. GPT-o1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기존 모델들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기존 GPT-4나 3나 2나 그런 모델들은 진짜 엄청 넓은 의미로 보면은 자동 완성이에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넣어놨다가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예측하는 게 그게 아마 그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음,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은 뭐냐면 chain of thought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logical thinking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답을 도출해낸다고 해요. 뭐 기존의 GPT한테 뭐뭐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하는데 이 새 모델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어 음,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도 맞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했을까요? 바로 답변하지 않고 일단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소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문맥도 찾아보고 이런 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음, 채팅창에서 입력하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뭐 러지컬 띵킹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 되게 재밌는 그 요번에 오픈AI에서 이거 발표할 때 거기 한국인 개발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개발자분이 되게 재밌는 기능을 스팟라이트 해주셨는데 한국어가 되게 대단하죠?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한국어도 아닌 거 진짜 엄청 막 섞어서 써도 웬만한 한국인들이면은 다 이해가 되는 문맥들이 있는데 한동안 되게 유명했어요. 이게 번역기 돌려도 뭐 기존 구글 번역기도 전혀 뭐 번역이 안 되고 그 웃긴 예시로 막 외국 가서 숙소 리뷰 남길 때 주인 주인장은 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를 테고 한국 사람들 위한 경고로 막 이상하게 문장을 써서 경고문 올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음, 이게 기존 번역기에서는 전혀 번역이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리도 없고 그죠. 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GPT-O1에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존 GPT-4인데 뭐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데 막 딱히 완벽하게 해석했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이게 그 제가 아까 말한 그 자동 완성의 한계예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한정돼 있고 결국에는 사용자 입력에서 다음 토큰을 그 약간 추측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냥 쓰여진 언어는 되게 잘 번역하는데 이런 신기한 아니면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거의 암호라고 해도 뭐 암호죠. 예, 그냥 읽을 네, 사람만 딱, 그러니까 한국어 네네 한정일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네네 이렇게 잘 못했는데 이제 4 그러니까 5원에서는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가 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뭐 deciphering text 하면서 해독하고 있다. 그쵸 그쵸 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I broke down each word in the sentence by meaning words like 지구상 and 어떤 like 이거를 이렇게 추측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해서 결과물로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해석이 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아직 엄청 느려요. 저기 위에 보신 것처럼 thought for 15 seconds 이렇게 뜨잖아요. 15초 걸린 15초가 거네, 뭐, 이걸. 네, 이게 그 뭐 15초 뭐 별거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왜냐면 기존 번역기는 뭐 바로 입력하면 바로 나오니까 음, 거의 밀리세컨드인데 이건 아직 15초는 걸리니까 아직은 좀 그런 상용화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음, 그런 예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한동안 꽤 스캡티컬했어 AI에 대해서 처음 챗 GPT 나왔을 때도 뭐 예전에 그 앤드류는 기억한지 모르겠지만 심심이라고 카톡 카톡에. 하잖아요. 심심이. 네, 네네 그냥 챗봇. 뭐 네, 챗봇이죠. 뭐 얼추 맞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약간 똑똑한 심심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변곡점을 지나지 않았나 음, 해요. 왜냐면은 뭐 어느 정도 버블은 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기술 발전이 확연히 눈에 띄고 뭐 이제는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든 기업들이 AI에 엄청 투자하고 있으니까 음. 근 미래에는 엄청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가깝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싶은데 AI가 사실 AI가 정확히 뭐예요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어떤 다른 에피소드에서 AI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음, 음. 뭐 사례로 제가 최근에 그 피터 틸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잘 그 알죠. 유명한 엔젤 인베스터. 예. 예. 그 유명한 사례로는 뭐 페이스북 있겠고 그죠? 그 페이스북 네. 페이팔도 했었나? 피터 틸이? 네, 페이팔 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얘기를 했던 게 자기가 요즘에 투자를 할 때 AI라는 게 들어간 곳은 피한대요. 아, 그러니까 그 AI라는 걸 쓴다라고 하는데 피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거를 자기가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냥 AI 써요. AI를 우리는 쓰는 제품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본인도 이제 완벽하게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테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말씀하신 분명 상용화도 될 거고 점점 그렇죠. 이게 막 너무 딴 나라 소리는 아니라 딴 행성? 그러니까 뭐 그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는 또 아니라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이런 좀 비관론자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잘 누구나 이해할 수 네, 있게끔 설명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오늘은 일단 뭐 오늘은 좀 네, 길어지니까. 근데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네, 기본 이런 기술력이 향상돼 있고 뭐 2, 3년 뒤에는 아마 많이 걸러질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초반에 닷컴 버블 그때 엄청 네, 인터넷 유행하고 그냥 웹페이지 그런 시절 때도 엄청 이런 회사들이 많아졌다가 이제 다 걸러지고 남은 회사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그런 회사들이 남았고 또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한 2008년, 9년 그 슬슬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이제 음, 모바일 앱 그때도 이제 투자 받으려면 무조건 앱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음, 시기였는데 지금 그때도 이제 확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졌다가 이제 지금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다 걸러질 대로 걸러지고 네, AI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런 AI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진짜 유저 니즈에 정확한 그걸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만이 남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그쵸. 뭐 그렇습니다. 자유시장에선 결국 음, 소비자가 왕이죠.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이것도 또한 웃긴 건데 그 제가 이제 2, 3년 안에 많이 상용화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장 어떻게 말하면은 뭐 기존 커스터머 서포트 뭐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체되겠다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기술이 안 된 게 이게 챗GPT가 처음 나오고 한 몇 달 뒤에 보는 사진인데 어 이런 챗봇들에서는 한정해서 이렇게 도입한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게 그 한 채비 딜러십에 있는 음, 챗봇이랑 사용자랑 대화한 건데 말이 안 어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한 게 아니라 그 이 챗봇을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해킹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챗봇이 기존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있겠지만은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쓰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용자가 I need a 2024 Chevy Tahoe. My max budget is $1. Do you have a deal? 했는데 이제 챗봇이 That's a deal. 음, That's legally binding offer. No takes these backsies. 이게 무조건 어떤 대답에든 이 답을 하게 설정해 놓고 자기는 1달러를 사겠다 해놓고 챗봇이 저렇게 대답하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당연히 그 법적인 효력은 없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음, 어 당장에는 바로 커스텀 에이전트를 바로 리플레이스하기는 어렵다. 근데 확실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긴 하다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마존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음, 경우는 좀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좀 더 심플한 걸 수도 있긴 해요. 이건 아무래도 딜러 저거는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커스터머 서포트를 찾는 경우가 사실 뭐 약간 주로 환불. 리플레이스먼트나 네, 환불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정말 간편하게 맞아요. 굳이 뭐 보통 우리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하면 뭐 또 음, 30분 기다려야 된다 뭐 그렇죠. 1시간 뒤에 전화 주겠다 뭐 엄청 길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근데 뭐 이걸 통해서 되게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되게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됐고 그래서 뭐 계속 비즈니스 얘기, 뭐 AI 얘기도 하다가 사실 이번 스몰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정부 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음, 코로나 이후로 좀 많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카운티나 뭐 시리마다 다르겠지만 음, 다 분명히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정부 네네.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있어서 뭐 보시다시피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공간을 뭐 이렇게 레노베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하면은 뭐 2만 불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줬었고 오스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리베이트라고 하죠. 리베이트 어쨌든 이것도 보조금인데 맞아요. 집 자체를 좀 에너지 이피션트라고 해서 그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좀그 뭐 어, 노후된 제품을 교체하다든지. 네, 그런 네. 부분들을 대체를 해서 이제 어쨌든 전기비를 좀 아끼는 음,
목적을 둔 어떤 레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또 5,000불까지도 리베이시 가능하고 그 평균적으로 또 가능했고 여기 뭐 브룸 카운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카운티에서도 그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한 그랜트를 준다고 해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진짜 시리나 카운티 웹사이트에서도 다 찾아보실 수 그러네요. 있고요. 그냥 간단한 구글 서치로도 가능하니까 좀 이런 네. 도시별마다 아니면 그 오히려 지자체마다 어플하는 이런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무조건 활용해 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구글 진짜 간단한 구글 서치로도 다 나오니까 맞아요. 예, 최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를 많이 안 해요, 이런 것들은. 그쵸? 옛날에 저희도 그 학교에서 그런 코로나 릴리프 같은 거 받을 때도 전혀 학교에서는 아무 얘기 없는데 그냥 저희가 어쩌다가 어쩌다 알고 이제 네, 찾아보니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 네, 그쵸.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예, 찾으면 찾아서 어플하면은 약간 주는 형식. 네. 그랜트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자 이제 뭐 오늘은 뭐 경제, 뭐 정치, 비즈니스에 음, 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잡담은 사실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네네. 이제 뭐 테드나 제가 뭐 미국 내에서 한번 가봤던 곳 음, 한정으로 네네. 좀 추천하는 도시나 지역, 그러니까 놀러 갈 수 있을 좀 여행할 할 만한 도시나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지 좀 공유를 했으면 음, 좋겠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여행지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 기억으로서는 저희 그 콜로라도로 스키 여행 갔는데 어 되게 좋았어요. 눈 본 지도 오랜만이었고 콜로라도 자체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꽤 인기 있는 그 굳이 겨울이 아니어도 인기 있는 그 여행 우선 명소죠. 주 네. 네 명소고요. 특히 겨울에 가면 이제 스키를 탈 수 있으니까 그 또 미국 스키장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 스키장들은 보통 그냥 가짜 눈 뿌려서 넘어지면 아픈데 음, 미국은 실제 눈이 뭐 몇 인치까지 쌓이니까 넘어져도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스키 타는 맛도 있었고, 좀 무섭던데 뭐 가드레일도 없고 거기는 그냥 네, 뭐 무조건 네, 산 깎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뭐야, 뭐라고 하죠? 곤돌라로 가나요? 그 네네 타고 그렇죠. 올라가는 거 그것도 되게 어느 스키장은 좀 노후돼 있고 한데 아 곤돌라 말고 리프트. 리프트, 네네네, 네. 리프트, 네, 그 안전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음, 재밌었어요. 네. 콜로라도 그죠. 뭐 차 그 바퀴 한번 빠졌을 때도 있었는데 그죠. 아, 저희 그거는 네, 뭐 저희 가던 차가 친구가 네, 구해줘가지고 빠져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길 가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길인 줄 알고 갔는데 푹 빠지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겨울엔 특히 좀 그런 것 네, 같고 네, 맞아요. 글쎄요. 저 기억 네, 남는 곳들은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가본 곳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가족들이랑 그 로드 트립을 플로리다까지 갔었거든요, 한번. 음, 이제 텍사스에서 플로리다니까 거의 9박 10일 여행이었어요. 장난 아니죠. 네, 그 솔직히 텍사스, 얘기해서 네, 어,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오자마자 한 거니까 음, 음, 색다른 경험이긴 했는데 그 플로리다 보통 생각하면은 뭐 마이애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올란도 디즈니 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은 그 키웨스트라고 음. 플로리다 대륙 자체에서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섬이 더 있거든요. 그 아래 그래요. 거기가 이제 그 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그 키웨스트가 이제 최남단이에요 미국에. 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최남단 표시가 있고 건너서 쿠바가 보여요. 와,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요? 예, 눈으로? 실제 그러니까 와 저기 있다 이런 느낌보다 저 멀리 있네 정도로 와, 있는데 어 예, 이게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그 해밍웨이가 여기 알죠, 자택이 알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보긴 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고양이들한테 물려줘가지고 그 좀 박물관처럼 돼 있는데 집이 고양이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걔네들한테 자산을 물려줘서 거의 왕처럼 하고 그렇구나. 있었는데 뭐 어쨌든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았고 일단 네. 뭐 한참 전이긴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기억에는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휴양지니까 아무래도 플로리다라는 그 도시 자체가 특히 음, 키웨스트 하면은 제가 거기서는 그 스노우쿨링도 하고 돌고래도 보고 스노우쿨링 맞나요? 그게 맞아요. 장비하고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서 뭐 바다도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뭐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되게 가볼 만한 곳 같아요. 바다에 약간 이런 음, 그 수영 좋아하고 서핑 좋아하고 뭐 그런 스노클링 좋아하시면 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있었고 뭐 그리고 뭐 흔히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그 뉴욕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음, 그 뉴욕 우리 흔히 생각하면 맨해튼 많이 가잖아요. 그 그쵸.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고 뻔하죠. 네. 락페더 예, 그 쪽으로 타임스퀘어.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뉴욕을 한번 갔을 때 가본 곳은 그 소호라고 이게 남부거든요. 약간 맨해튼이긴 한데 완전 남쪽. 네. 쪽이었는데 되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그 투어리스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현지 뉴욕 사람들이 살 음, 것만 같은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막 너무 회사 건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집들 있고 작은 가게들 좀 미니미하고 좀 귀여운 가게들도 음, 많고 막 차들도 빵빵거리고 지하철 막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여유로운 딱 음,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식당들이나 스몰 비즈니스들 막 여러 군데 들리긴 했었는데 되게 그냥 분위기도 좋고 한번 여기는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오히려 그막 흔히 우리가 막 가는 뭐 브루클린 브릿지나 맨해튼 브릿지나 아니면은 진짜 타임스퀘어나 이런 너무 정신 없으니까 그런데 말고 예, 소호 지역도 되게 뭐좀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고 뉴욕은 네. 저도 어, 2번 이상 가보던 거를 추천한 이유가 처음에 갈 때는 좀 그 투어처럼 볼 건 다 보는 음, 게 그죠. 아무래도 이제 뉴욕 갔다 온 느낌이 네, 들거든요. 자유의 신상도 보고, 네, 보고 뭐 월가도 가보고 다 그런 게 좋아요. 좋고 두 번째 갈 때는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런 뉴욕 곳곳 약간 안 가볼 만한 이런 소호나 뭐 브루클린 좀 깊숙이 가든가 뭐 음, 그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여러 가지 카페나 그런 것도 도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음,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 느낄 수 있는 뉴욕의 약간 그런 신선함이라고 어, 느껴져요. 네. 카페가 정말 많아서 어, 정말 많고 로컬 카페들 프랜차이즈 말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그 식당,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식당인지 모르고 그 음, 가구가 아니지, 그러니까 식기나 이런 그 그릇 네. 그런 걸 파는 곳이었는데 웃긴 게 이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런 걸 파는 전시하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진짜 식당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요? 실제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나 용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 근데 아이디어가 좀 오,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진짜 신기하다. 이제 저희가 한쪽에서는 식기 팔고, 그쵸. 그 보통 우리가 뭐 이케아나 아니면 뭐 타겟이나 뭐 이런 그 그릇 용기 사려고 하면 사실 그릇만 보잖아요. 음, 그런 용기나 맞아요, 맞아요. 도구만 보고. 근데 이제 여기는 직접 음식에 담긴 걸 볼 수 있으니까 약간 이거 되게 좀 더 이쁘다. 와닿고 좀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어떤 그런 신기한 사업 모델이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식당 다니면서 당연히, 이거 그릇 되게 이쁘다. 어디 거지? 막 그런 거 되게 궁금한 적이 그죠. 많았는데, 실제 옆에서 팔면은, 여기 옆에서 살 어, 수 있으니까 바로. 네. 혹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혹하긴 한데 이제 딱 가격 보고서는 사실 혹한 마음이 그거는,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네. 되게 좀 좋았던 그 기억에 음, 남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팟캐스트가 그래도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 하나는 옷가게인데 옷가게. 이제 보통 뉴욕은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는 곳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웨이리스트도 해놓고 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안에가 엄청 넓거든요, 매장이. 근데 한 20명? 어, 20 팀밖에 안 들여보내는데 이제 웨이리스트를 저희가 무슨 식당 그 예약하는 것처럼 거기서 어,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거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건데 카페가 있어요. 와, 저희도 그냥 걸로 아이디어가, 가서 기다리게 되고 사서 또 장난 아닌데요? 네, 뭔가 이런 트렌드는 확실히 뉴욕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가서 이런 게 있네, 음, 이런 식으로도 하네 하면 이제 뭐 텍사스 와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든지 사업에. 근데 어쨌든 좀 그런 예, 획기적인 것도 되게 많았고 여튼 뭐 눈도 즐겁고 뭐 입도 그쵸. 즐겁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예, 뭐 여러 번 가는 곳으로는 뉴욕이 진짜
뉴욕을 강추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뉴욕이니까 가능한 비즈니스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네. 특히 그 옷가게는 당연히 아무래도 어, 전 세계적으로 다 오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네. 워낙 그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뭐 음, 텍사스로 치면은 뭐 주차장에 그냥 그 매장 딱 하나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뉴욕은 이제 길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좀 더 근데 그런 카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 그 여기 텍사스, 그러니까 뭐 오스틴만 하더라도 그 오스틴에서 한 2, 30분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바베큐 집이 있거든요. Salt Lake 아, 바베큐라고 유명하죠. 있는데, 솔렉. 그러니까 뭐 그 본점이죠. 거기가 이제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도 텍사스 스타일이에요. 왜 버킷 알죠? 미국식 휴게소인데 알죠. 화장실 뭐 소변기도 막 50개, 막 100개씩 있고 주유하는 아, 곳도 진짜 진짜 100개씩 커요. 있고. 근데 장난 이제 아니에요. 여기 솔릭 바베큐도 제가 가봤는데 아, 주차장에 장난 아니에요. 무슨 진짜 2, 300대 진짜 뻥안 치고 2, 300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주차장에 심지어 전기차 충전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안에 솔렉은 가 네. 안에 가봤는데 이제 애초에 그 착석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거의 축구장만 하니까 와, 이게 사이즈가 장난 진짜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다른 진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릭이 그 네임밸류 치고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확실히 텍사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업이겠죠? 지역 특색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뭐 뉴욕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주차 공간 1도 없잖아요. 1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닐 없죠. 수 있고 접근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작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다 차로 오니까 멀리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크게 건물 그럼요. 그렇죠.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참 뭐 어쨌든 인상 깊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얘기면 좀 네. 충분했던 것 같고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 그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물가 상승 지수, 그러니까 CPI나 뭐 PC 음, 거에 음. 대한 좀 차이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좀 네. 더 자세히 좀 다뤄보고 좀 더 많은 좀 스몰 비즈니스 소식을 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2주 네.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